그럼 굳이 이렇게 많은 설명을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건 약간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평가 문제집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선생님이 효율적이다. 생각하는 국어 능력을 키우는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나 아주 클래식하고 고전적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 그러면 꼭 명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이승희 선생님하고 교사라는 세계라는 그쵸. 책을 공동 집필하신 중학교 교사, 현직 중학교 교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희 선생님과 함께 책 교사라는 세계를 집필했고요. 중학교에서 5년째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자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젊은 교사 선생님들하고 영상을 촬영하니까 저도 되게 젊어진 것 같고 신이 납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중학교 국어 교사시잖아요. 네, 맞아요. 국어 선생님을 제가 처음 모셨어요, 사실은. 영광입니다. 네,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언어에 되게 관심이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두 번째 책도 사실은 이제 영어뿐만이 아니라 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사전 인터뷰를 할 때 국어력에 대해서 좀 가지시는 생각이 좀 비슷한 점이 있으셔가지고 맞아요. 반가웠거든요. 네. 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진짜 국어를 잘한다는 것 어떤 건지 좀 그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일단 우리가 보통 국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자주 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헷갈리는 게 시험에서 성적을 높게 받고 싶다는 건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국어 능력을 올리고 싶다는 건지 그게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시험에서 평가하는 국어 실력은 독해력에 한정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진정한 국어 실력이라고 하면은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그리고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능력을 다 아우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시험에서는 전부 다 아우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개념은 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말하거나 쓰는 능력 그런 것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국어를 잘한다? 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꼭 그런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도 이제 학교에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의 또 시험에 관여를 하셔야 되고 그쵸. 성적이 또 대학 아직까지는 그 입시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었을 때 처음 이제 시험 보고 그럴 때 이거 어떻게 국어를 어떻게 대비시켜야 되지? 이게 되게 막연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책을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읽었던 친구면 국어 점수 뭐 당연히 잘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실제로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선배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자습서 네네. 하고 이제 평가 문제집 네, 이게 출판사마다 맞아요. 다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둘 중에 하나만 사도 되는 건지 뭐 이런 거 되게 조금 실용적인 팁 같은 거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학교에서 사용하는 출판사의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을 오늘 좀 보고 왔어요. 네. 집을 한번 비교해서 지금 화면을 띄워드렸어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자습서고 네네. 오른쪽에 있는 게 평가 문제집인데 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시의 화자에 대해서 자습서는 엄청나게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네. 평가 문제집은 그냥 한 줄 정도로 짧게 핵심만 맞아요. 정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학교 수업을 충분히 들었다. 그럼 굳이 이렇게 많은 설명을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건 약간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평가 문제집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학교 수업을 잘 들은 친구는 평가 문제집만 사도 상관이 그쵸. 없다. 네. 자, 그 다음에 자습서를 사실 제가 조금 근데 비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습서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본문의 내용을 모두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을 만드는데요. 첫 번째는 애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안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졸릴 때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나 집에 자습서 있어. 그럴 것 그러면 같아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저도 맞아요. 대학교 때 그랬어요. 그럴 것 약간 같습니다. 전공 서적 있으니까 살짝 졸아도 되겠지. 근데 나중에 정성적 안 읽거든요. 그래서 자습서 있으니까 좀 놓쳐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꼭 좋은 게 그래서, 아니네. 네. 그거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조금 저는 비추천을 하고 그리고 네. 오른쪽에 확인 문제를 풀 때 애들이 왼쪽에 답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풀게 되거든요. 아. 근데 또 아이들의 특성이 채점할 때 맞으면 어머 내가 풀었네라고 맞아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 착각. 네, 그래서 이 자습서가 아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저는 약간 비추천을 합니다. 네, 선생님이 그럼 가장 권장하시는 거는 수업을 잘 듣고 평가집 문제집을 푸는 네, 것.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학습 활동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같은 학습 활동에 대해서 자습서는 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네. 평가 문제집은 3개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평가 문제집이 말 그대로 문제집이다 보니 문제의 개수가 훨씬 많고요. 네. 소개하고 있는 유형도 훨씬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능력을 키울 때에는 평가 문제집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서술형 네네. 네, 문제를 연습할 때 아이들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서술형 문제도 자습서는 2문제 정도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네. 평가 문제집은 지금 4문제까지 또 제시가 되어 있어서 연습할 기회가 훨씬 많은 거죠. 네. 그다음에 소담원 종합 문제를 지금 또 화면에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네. 문제 유형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자습서는 좀 사실 확인 문제가 많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복합적이고 조금 어려운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보다는 기본 개념 확인. 너 이해 잘 했니?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는 좀 난이도 하수준의 문제가 자습서에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평가 문제집은 2개 이상의 작품을 엮어서 분석해 보라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 때 넌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좀 창의적으로 유형을 새롭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답률이 높은 것들이 이런 창의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는 평가 문제집을 조금 더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를 해야 될 때 네네. 그러면은 모든 친구들이 평가 문제집을 꼭 풀어야 될까요? 좀 아니면은 그 자습서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로도 가능한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주시는 뭐 자료들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뭐 시험 대비를 해야 될지도 이제 실용적인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평가 문제집은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 네, 왜 그러냐면 그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의 능력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가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푸는 연습까지 시켜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개념을 자기가 문제집을 풀면서 적용하는 거는 집에서 스스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영역이고 근데 물론 혼자서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네. 되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모르는 게 있어도 네. 선생님한테 가기 되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요. 예, 좀 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예, 맞아요. 그런 친구들 많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선생님 전국에 계시는 선생님을 대표해서 좀 말씀을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일단 제가 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네. 쉬는 시간에 선생님을 교실에서 못 나가게 붙잡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머, 역시 쉬는 시간에 붙잡고 계속 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복습했던 거 이해 안 갔던 거 질문하고 네. 문제집 같은 거 풀다가 이해 안 갔던 거 질문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 시작종이 치면 이제 불이 나게 교실을 나가게 만드는 어머. 굉장히 선생님을 좀 힘들게 만드는 학생이었는데 아니, 근데 이제 선생님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역으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 학생이 있다. 네. 그럼 어떤 마음이세요? 네. 근데 교사가 돼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이렇게 지식을 요구하고 네.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제가 뭔가 알맞은 피드백을 줬을 때 막 되게 행복해하고 깨달음을 얻고 이런 걸 보는 게 사실은 제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네, 교사는 네. 가르치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1대 다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을 했을 때에는 쟤네가 이해를 하고 있나? 깨달음을 얻고 있나? 라는 것을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애들이 막 표정에 학생들이 드러나는 게 많으니까. 아니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이렇게 1대1로 질문을 하다 보면 아, 얘가 이 정도까지 이해했구나. 아, 내 뜻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구나라는 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니까 저도 너무 보람차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온라인에서 저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언제든지 물어봐도 괜찮다. 그게 사실은 제가 진심이에요. 맞아요. 선생님도 진심 맞으시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고 이 말씀을 꼭 아이들한테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거를 귀찮아하는 선생님들은
별로 안 계시다. 그럼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거의 없어요. 없으시다. 네, 그래서 네. 시험 기간 되면 꼭 네. 자기들끼리 이렇게 물어봐요. 야, 이거 그러니까요. 맞아? 그런데 맞아요. 이렇게 듣다 보면 다 틀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한테 물어봐. 어차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가 냈어. 네네. 너희들끼리 이상하게 하다가 괜히 틀리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멋쩍어 하면서 이렇게 쭈삣쭈삣 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는 정말 선생님이라면 정말 누구나 다 환영하고 그렇죠. 아, 이 아이가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있네, 호기심이 있네, 더욱 칭찬해야 될 어떤 거리에 더 그쵸.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네. 각 교과 선생님은 그 교과를 좋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국어 선생님은 국어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거고 그렇겠네요.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특별히 좋아한 건데 네. 나한테 질문을 한다라는 건 그 교과에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좀 되게 행복하거든요. 뭔가 그러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이 아이도 좋아해서 질문을 맞아요. 하러 왔다는 거. 네네. 그래서 선생님은 언제든지 질문을 환영합니다. 아, 이게 선생님 전국에 계시는 이제 선생님들 대표에서 네네. 네, 틀리면은 댓글 달아주시겠죠. 그럼요. 예. 이제 그 입시에 또 관심이 또 없을 수가 없어요. 없죠. 저희 부모님들이. 네. 예, 저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또 모셨으니까 여쭙고 싶은 게 사실 입시를 국어가 결정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잖아요. 그렇죠.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고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국어를 못하면 사실 다른 과목도 잘 볼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시험 때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문제 뜻을 이해를 못하겠다. 이걸 좀 해석해달라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서술형에서 뭐 A와 B를 각각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를 냈다 그러면 한 5명에서 6명 정도가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근데 각각이 뭐예요? 각각 한 문장으로 쓰라는 게 한 문장으로 쓰라는 거예요? 두 문장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거를 사실 교사가 해석을 해주면 안 돼요. 그런 것까지 온전하게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네네. 그럼 이제 그 학생은 그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해력이 안 나오면은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정답률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어도 이렇게만 하면 정답률을 아주 낮출 수가 있어요. 궁금합니다, 선생님. 문제의 길이를 늘리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들이 한 3문장에서 4문장이 넘어가게 되면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약간 의도적으로 내시는 게 있네요. 좀 이제 뭐 최상위권을 가려내기 그쵸. 위해서라도 네, 그런 왜냐면 것도 아이들 다 있고 똑같으니까. 너무 개념이 쉽다 그러면은 문제에 보기를 넣거나 선지를 조금 길게 만들어서 넣어버리면 정답률이 진짜 확 떨어져요. 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것 그쵸. 때문에 또 학생들이 너무 경쟁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 너무 몰아붙이게 되는 그런 경향성도 있지만 네네. 현장에서 또 아직까지는 우리가 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쵸. 선생님 그렇잖아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일부러 정답률을 내리려고 문장의 길이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제 수학이나 과학 같은 문제는 조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기본적으로 문제의 길이가 진짜 막 5문장, 6문장, 7문장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조건을 꼭 한두 개씩 이제 빼먹기 시작하는데 그게 독해력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아이들이 그 조건 같은 걸 머릿속에 잘 갖고 있는 그런 것도 평소에 좀 훈련이 되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영어도 담당하시니까 네네네. 사실 영어 문제 풀 때도 독해력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관련돼 있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네. 영어 단어를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앞뒤 문맥을 파악해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나 문장을 찾는다거나 네네. 아니면 무작위로 배열된 문장들의 순서를 재배치한다거나 이런 거는 결국에는 독해 능력이 바탕이 돼야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사실은 국어 능력이 굉장히 많이 기본이다. 필요하죠. 네. 그러면 이제 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 오셨으니까 이제 많이들 또 뭐 말씀을 하시지만 네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국어 능력을 키우는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나 아주 클래식하고 고전적인 네. 대답이지만 독서입니다. 네. 결국에는 또 독서로 네. 귀결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문제집만 푸는 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문제집에는 이제 길어봤자 한 장에서 2장짜리 굉장히 짧은 지문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짧은 지문만 독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뭐 수십 장의 보고서를 읽는다던가 네. 논문을 읽는다던가 긴 장편 소설을 읽는다던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독해 능력까지는 개발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좀 긴 장편 소설을 읽히라고 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제 재밌게 읽었던 책이라거나 뭐 추천해 주실 책 뭐 이거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선생님? 사실 이거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네, 저는 네. 이제 삼국지 같은 것도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저희 때 진짜 대히트였던 게 해리포터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많이 읽습니다, 저희 네. 구독자분들이. 해리포터가 네. 그냥 뭐 판타지라서 재밌다가 아니라 엄청나게 길어요. 그게 진짜 대서사잖아요. 서사죠, 7권에 거의. 이르는.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인과관계로 얽혀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온전히 기억하면서 읽는다는 거는 기억력과 어떤 추론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독해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면 헷갈려요. 막 읽다 보면은 맞아요. 예전에 무슨 등장인물이 나왔더라, 무슨 사건이었지? 막 이렇게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맞아요. 저절로 훈련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인물들도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착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나쁜 인물로 나중에 밝혀지고 그쵸. 나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세상 순정남이고 네. 그런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인물의 다면성을 이해하는데도 되게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판타지거든요, 또. 그렇죠. SF나 이런 장르가 베스트셀러도 좀 그런 다시 거 많고. 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 짧은 판타지가 많이 나오는데 네. 저는 그것보다는 시리즈물로 나오는 적어도 한 3권이나 4권 정도 시리즈물로 나오는 판타지를 아이들한테 읽히면 좋겠다 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네. 제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네네. 선생님들 뵈면은 이제 저도 이제 학부모였을 때 그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수행평가. 그쵸. 수행평가. 그러니까 이 수행평가를 아이들이 자꾸 놓치잖아요. 네. 까먹기도 하고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하면 좋은지 이제 현직에 계신 선생님께서 좀 그런 노하우 같은 거 있을까요, 네네. 선생님? 네. 일단 사실 수행평가를 이제는 학원이나 가정에서 도움을 주는 걸 막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다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끝내라고 안내가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도와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네.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 그러면 꼭 명심해야 될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귀쫑긋 하실 것 같아요. 네네. 부모님들이 귀쫑긋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네. 수행평가는 결과평가가 아니라 과정 중심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결과물이 나오는 끝까지 모든 과정이 교사의 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평가를 다 하고 나서 갑자기 책을 꺼내서 읽거나 문제집을 꺼내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화들짝 놀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중간고사 볼 때 책 꺼내 읽는 친구들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 너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애는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평가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중요한 평가의 일환이다라는 걸 좀 놓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모둠 수행평가 같은 거를 할 때에는 모둠원들이랑 잘 협력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내가 맡은 역할을 하고 나면 옆모둠으로 가서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평가가 되고 선생님이 있는 다 거거든요. 지켜보고 있다. 네, 그래서 하셔야죠. 좀 진지한 태도로 평가에 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첫 번째 명심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2번째는 학생들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수행평가도 잘해야 좋은 점수를 받는다라는 걸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팩트 체크입니다. 네, 열심히 하면 선생님이 인정해 줄 거야. 내가 많이 쓰면, 정말 손가락이 퉁퉁 붓도록 쓰면 점수가 나올 거야 라고 믿는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수행평가도 도달해야 되는 그 성취 기준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평가 기준을 안내해 주시면 그거를 꼭 지키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평가 기준을 주실 때 잘 귀 기울여서 듣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독서감상문 수행평가를 봤는데 이제 제가 거기다가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 줄거리 요약에서 끝내지 말고 작가의 의도를 너가 좀 추론해서 분석하는 내용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30%는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종이로 인쇄해서 칠판에 붙여놨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이제 2가지 정도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알림장 같은 개념으로 수행평가 노트를 학기 초에 좀 마련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진짜 많은 과목이 수행평가를 보게 되는데 특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인 5, 6월이 정말 수행평가의 꽃입니다. 딱 요즘이네요. 네, 그래서 애들이 네. 하루에도 3개에서 4개 과목을 수행평가를 봐요. 아,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맞아요. 일일이 다 뭐 부모님이 챙겨줘야 될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되는 맞아요. 건데. 그리고 그 수행평가마다 준비물이 또 각각 다르게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처럼 알림장을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수행평가 알림장 같은 노트에다가 과목별로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수행평가는 사실은 태도라던가 준비물 준비 여부 이런 것들까지 다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뭐 아이들의 평소의 어떤 생활 태도와 관련된 문제네요. 그렇죠. 네, 수행평가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이제 수행평가를 보고 나서 점수가 안 나오면 피드백을 안 들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아이들은 끝나면 무조건.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발표 수행 평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저는 하나하나 이제 적어서 주거든요. 정말요. 시선이 너무 대본으로 향해 있으니 다음에 친구 얼굴 몇 번 보는 게 좋겠다라거나 꼼꼼하시다. 이번에 가져온 사진 자료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다른 자료를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써서 주는데 보지 않아요. 아이고, 너무 공감해요. 네, 아이들 안 보죠. 사실은 국어 수행 평가는 뭐 중학교 수행 평가든 고등학교 수행 평가든 비슷해요. 중학교에서 발표 수행 평가 했으면 분명히 고등학교 가서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이런 피드백을 받았으면 이걸 이제 부모님이랑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집에서 한 번 더 복기해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평가를 보고 나면 그 과정을 되짚어 보는 그 과정을 복기한다라고 하는데 복기를 해보면서 내가 부족한 점을 한번 보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평가에서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또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아야지 또 이게 그렇죠. 되는 거라. 네. 어쨌든,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 이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전해주셔서 많은 부모님들께 정말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네. 어쨌든 선생님 오늘 참여해주셔서 저희 바다별에도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